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의과학과 진로탐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서 조금 더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연구나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껏 봤고, 이 연구나 실험의 목표는 가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연구의 목적, 연구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했고요. 그 방법에 문헌 기반 가설 제시 규명, 사례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뭐 클리니컬 케이스 리포트라든지 이런 보고 및 가설 제시가 있었고, 실험 기반 가설 제시 및 규명, 데이터 분석 기반의 가설 제시와 규명, 이런 것들도 같이 믹스돼서 혼합 형태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어떤 실험이나 연구에 대한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 규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봤던 것들은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미래의 의과학자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문헌과 논문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 당연히 연구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험과 연구의 개념이랑 또는 통계적 개념 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수행하는 능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의사로서 내가 이 전체를 디자인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관여된 지식들을, 배경 지식을 알고 협동 연구를 하거나 협동해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수행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의학은 근거 중심의 의학 학문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비던스 베이스의 의료이죠. 그런데 앞서 시간에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실험적인 것들은 보시면 나름대로의 연구의 난이도 있었지만 근거 중심 의료에 이런 계층이 있습니다. 가장 하위 근거가 가장 약한 것, 가장 근거가 높은 근거 중심의 의료에 이런 계층이 있는데, 아래서부터 보면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그다음에 랩 스터디는 가장 밑에 가장 약한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유명한 뭐 잡지에 실리더라도 이거는 의학의 임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거가 가장 하위에 있고요. 그보다 좀 더 위에가 이제 에디토리얼 또는 전문가의 고견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케이스 리포트나 케이스 시리즈가 있겠고, 그보다는 이제 좀 더 근거가 강력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면 조사 연구,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또는 유병률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시점에서 딱 잘라서 보는 게 단면 연구죠. 그래서 그 시점에 유병률이 어떻다, 그 시점에 어떤 질병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들이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가 되겠지만, 이거는 좀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지는 이유는 대규모의 환자군이라든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상위에는 환자 대조군 연구죠. 그러니까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입니다. 대조군을 설정하고 환자군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군과 당뇨군 또는 정상군과 암 환자군을 설정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연구들은 전향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을 분류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했던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전향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후향적 연구다.
오늘 간단한 소개에서 이런 후향적 연구,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어떤 시점을 잘라서 그 순간의 어떤 질병의 양상을 보는 유병률 연구 같은 것들이 아니고 명확하게 두 군을 구분하는 거죠.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inclusion criteria와 exclusion criteria를 정하게 해서 정상군과 환자군의 차이를 보는데 그 차이를 보는 방법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환자 수를 엄청 많이 하니까 이게 아주 근거가 명확하고 근거 중심 의학에서 아주 근거가 강력한 근거를 가지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실 여기는 통계적인 또는 인위적인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위적인 설정을 조금 더 피하기 위해서는 코호트 연구가 되죠. 코호트 연구는 많이 들어보셨겠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팔로우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향적 연구 또는 프로스펙티브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노출되는 군들을 예를 들어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군들을 지금부터 팔로우업을 하면서 앞으로 질병이 얼마나 생기는지 보겠다. 좀 더 인위적인 설정이 빠져 있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지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에도 사실 사람들을 모집을 해도 이게 100% 컨트롤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대조군 연구보다는 좀 더 설정이 적고 인위적인 설정이 적기 때문에 좀 더 근거가 강력한 연구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허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N수를 많이 늘리고 디자인을 명확하게 하면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확률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코호트 연구보다 좀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 바로 Randomized Controlled Trial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 가지 신약 연구라든지 임상 연구들이 이제는 이제 무작위 비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무작위로 할 경우에 본인이 먹는 약이 뭔지 정확하게 가짜 약인지 위약인지 아니면 진짜 치료약인지 이런 거를 이제 랜덤아이즈로 환자를 썼고 그 안에서 명확하게 어느 약을 먹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룹을 나누고 약제를 투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프로스펙티브로 몇 년간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호트 연구보다도 좀 더 어떤 오류가 생길 요소들을 줄이고 하는 대규모의 장기 연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것이 가장 근거가 강력한 근거를 가지는 연구의 방법이 되었고 대부분의 신약이나 의료 기술들은 이제 무작위 연구로 많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것보다 더 근거가 강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스테마틱 리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타 분석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무작위 비교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무작위 비교 연구들 나오는 논문들을 통합해서 같이 어떤 메타 분석 방법을 통해서 통합 분석하는 연구들입니다. 시대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연구 디자인으로 진행됐던 이런 무작위 랜덤 연구들을 같이 통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근거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메타 분석은 컴퓨터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강력한 어떤 결론들, 새로운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중심 의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오는 이런 하나의 층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죠. 근거 중심으로 우리는 이런 진단을 해라, 이런 치료를 해라, 예후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 중심 의료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 또는 층계가 있다. 그래서 의학은 이러한 근거 중심에 기반해서 임상적인 최종 결정, 진단이든 치료든 예후든
우리가 하는 근거가 있다. 사실 이런 근거 중심 의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학병원이나 제약회사나 우리 세계적인 학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부터 시작해서 단면 연구, 유병률 연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이런 레트로스펙티브, 프로스펙티브 이런 연구들에 계속 참여돼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계속해서 어떤 약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에 대한 근거를 계속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현 시점에도 대학병원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또는 학회 차원에서 여러 대학들이 참여 또는 세계 기구들이 참여해서 근거 중심의 의료 에비던스 마련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의 특징을 다시 보면 과거의 의료는 앞서 말하는 어떤 근거 중심 의료에서 아주 밑에 것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별 의사의 단편적 또는 체계적이지 않은 경험이나 어떤 질병 메커니즘에 근거한 추론 등이 의료 판단의 기준이 됐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명의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근거 중심 의료의 체계가 갖춰지면서 현재는 1990년대부터 근거 중심 의학이 시작됐고 모든 임상적 판단을 경험에 비추어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임상적인 판단은 이러한 근거 중심 의료에서 정립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진단 기준, 치료 기준, 그다음에 약물 투여 기준, 수술 기준 등을 가지고 모든 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임상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과학적 근거, 이게 실험에서부터 우리 랜더마이즈 스터디 또는 메타 어널리시스까지 이런 아주 근거 중심의 의료에서 바탕에서 모든 판단을 내리고 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규모 환자군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물론 시작은 동물 실험에서 또는 세포 실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정보들은 전자 의무 기록이나 영상 정보로 다 기록이 되고 아주 탄탄한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케이스 리포트,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무작위 연구, 메타 분석까지 이런 층계를 가지고 의료 정보가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고 정밀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전자 의무 기록이 통일이 되고 영상 정보가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의료 정보가 통일화가 되고 빅데이터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특징으로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현재의 변화들입니다. 인간이 평생 만들어낸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가 우리가 봤을 때는 빅데이터인데 이것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전체 데이터가 30%, 외부적 데이터, 즉 행동 양식, 환경, 경제, 그다음에 뭐 식생활, 건강생활 뭐 등등은 60%입니다. 이 그림은 IBM에서 제공한 건데요. 이제 이런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한다면 용량을 추정한 거죠. 클리니컬 데이터는 0.4테라바이트, 그다음에 유전적인 거는 6테라바이트, 그다음에 나머지는 1100테라바이트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완벽하게 근거 중심 의료죠. 근거 중심 의료는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서의 환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정규 분포인가 평균적으로 잘 작동하는 어떤 치료법,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벗어날 때 또는 정규 분포를 그리지 못하는 질병, 이럴 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정밀의학이나 맞춤 의료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벗어나는 질병조차도 환자 개개인의
최적화된 치료 기법 또는 시기를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미래의 정밀의학과 맞춤의료의 목표가 되겠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환자, 특이 케이스도 모두 커버가 가능할 거다는 거죠. 실제로 집단으로서의 이러한 현재의 근거 중심 의료는 사실 효율은 아주 좋지만 모든 환자가 똑같은 효율을 얻지는 못합니다. 스탠퍼드의 이 사례는 많은 책이나 동영상이나 교재에서 소개되는데, 평균에서 벗어나는 환자가 과거에 왔을 때 그 병원의 모든 진료 기록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분석을 하고 그나마 어떤 근거를 찾는데 총 4시간이 걸렸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전 세계가 공유를 하고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근거 중심 의료에다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주도 의료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의료 빅데이터죠. 물론 유전자 정보나 생활 정보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이미 데이터 주도 의료로 가고, 이것이 정밀의학이나 맞춤치료의학에 훨씬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최근에는 병원 밖의 일상의 환자 데이터도 우리가 모을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개인의 유전체 정보도 포함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특정 유전자 정보를 병원에서 환자한테서 검사를 하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서 이제는 홀 지놈 시퀀싱 데이터가 좀 더 낮은 가격과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데이터가 이제 병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짜 말 그대로 빅데이터 주도의 의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전문가가 필요하겠고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의료가 양질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진짜 근거 중심 의료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모든 데이터들을 통일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넣으려고 계속 노력해왔고, 영상 정보나 심전도 같은 정보, 파형 정보조차도 우리는 통일화를 해서 이거를 전 세계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빅데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데이터 주도 의료로 갈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기에 아주 수월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근거 중심 의료가 없어지진 않고 근거 중심 의료 플러스 데이터 주도의 의료로 새로운 개념의 의료 빅데이터 시대가 올 것이고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정보나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통해서 개인으로서 맞춤 의료나 정밀 의료 또는 예방 의료나 예측 의료가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료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맞춤 의료나 정밀 의료로 가겠지만 이것이 곧 예방이나 예측으로 더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데이터로 모이게 되면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축적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심전도를 데이터로 보게 된 기술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환자 모니터링을 사람이 할 필요는 없겠죠. 사람이 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분석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분석과 예측도 함께 데이터가 쌓이니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료를 돕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지는 않고 인공지능이 의사를 돕게 될 거라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근거 중심 의료가 훨씬 더 강력하게 된다면 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죠. 누구나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중심 기반의 판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명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누군가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고유의 업무가 좀 더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이런 최신 정보 기술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감소하고 누구나 1차 진료에 대한 인공지능 주치의를 가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의료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한국도 과연 이런 미래 의료에 맞추어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한국 의료는 누구나 잘 알듯이 저수가의 작은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국토가 작고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는 상당히 올드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수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규제의 제한도 크고 반면에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우리와 반대 상황이죠. 고수가에 시장 크기가 크고 의료 접근성은 반대로 떨어지고 규제는 아주 쉽게 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인구도 있겠지만 신규 인구, 젊은 인구나 신규 인구, 다양한 인종들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데이터 산업을, 의료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은 좀 항상 변화는 뒤늦게 따라가지만 또 때로는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0년 후에 한국의 미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2016년 기준 이미 옛날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로봇이 대체하는 비율이 1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반면에 2015년 기준 이런 의료 인공지능에 완전 극반대가 되는 독서량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존도 가장 저하위의 인공지능이죠. 그런 것에도 이미 의존도가 높고 중독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장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한국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잘 알다시피 인구 감소가 예상됩니다. 소아도 감소되고 학생도 감소되고 노인 인구는 아주 크게 증가하고 도시 인구 집중, 지방과 시골은 소멸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온대기후, 열대기후로 변하면서 감염병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바이러스도 전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이나 식수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공급이 좀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경제 양극화입니다. 빈곤층, 의료 사각지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보료 등이 고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자동화 로봇 대체는 이미 전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실업자나 빈곤층이 발생되고 의료에도 여러 가지 자동화가 이미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다섯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확대. 우리나라의 의료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대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의사의 일자리 감소라기보다는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어떤 걸 대비해야 될까? 자, 어쨌든 우리 의대생들, 의사는 언젠가 올 미래에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 통계, 코딩, 컴퓨터 아예 몰라서는 안 됩니다.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인의료,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우리가 공감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 연구, 사업화
이것에 대해서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앞서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창조적 상상력이나 의료에 필요한 부분은 의사가 알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을 지휘하거나 우리 많은 협업체를 지휘하는 혁신의 주체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앞으로 예상되는 인간 소외 문제, 인공지능의 윤리, 그 다음에 의사에 대한 또는 학생에 대한 많은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의료윤리나 미래의학 교육 등등. 그 다음에 평생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 의료 환경을 알아보고 우리의 진로를 탐구하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또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적어봤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텐데 이 역사는 외국은 서양은 이미 역사가 너무 오래되어 있습니다. 1842년부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조선입니다. 조선 혼종 때인데요. 이미 이때 영국에서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구상을 했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오면서 1943년 인공신경학 논문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우린 조선시대였죠. 그때부터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 1963년도 애플 시리의 배경이 되는 프로젝트도 진행됐고 이미 1966년도에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이 심리 상담을 시행했고 1997년도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딥블루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과학자들이 영향을 받고 2006년도에 딥러닝 논문이 나오고 IBM 왓슨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세계 이미지 대회 우리나라에서의 알파고 바둑 대회까지 이 모든 게 서양 인공지능의 과학의 역사는 너무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기기는 힘들겠죠.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고 그래서 외국의 교육도 이미 예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2008년도에 실리콘밸리의 싱귤래리티 대학 이미 IT 교육과 독서, 사색,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완전 다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도에 이미 입시 교육을 폐지하고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바칼로레아 교육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책 읽기, 토론, 글쓰기, 소논문 이런 교육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바칼로레아라는 게 사실 영어 학원에 토론 수업으로 도입되고 최근에 바칼로레아 교육을 해서 뭔가 하겠다고 이주호 장관이 내세우고 있지만 아주 늦었죠 이미.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는 건 이미 예전에 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edX나 MOOC 등 여러 온라인 강의를 온라인 집에서 아주 노벨상 수상자의 강의나 하버드 의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미국 대학들은 의대 강의를 전면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교육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왔지만 이것은 예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던 거고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에서는 인간 고유의 능력, 즉 창조, 공감 능력,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예를 보면 하버드 의대에서 주입식 교육하지 않고 창조적인 걸 하기 위해서 플립 러닝, 심화 연구, 철학과 문학, 글쓰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의과대학에서. 우리도 지금 뒤늦게
의과대학 평가가 세계 기준으로 들어오고 세계 의평원에서 요구를 하면서 이제 플립 러닝도 들어오고 글쓰기도 들어오고 의료 입문이나 연구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좀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이란 것은 예측을 하기로는 갑자기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레이 커스와일이라는 세계 최고의 발명가, 미래학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은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기술의 발전은 어느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특이점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2030년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올 거다. 2045년이 되면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올 거라는 건데 이게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늦어도 2035년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2025년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10년 이내에 상용화된다. 즉 각자 집에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핸드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크게 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면 2045년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서운 이유는 블루 칼라가 대상이 아니고 화이트 칼라 대상의 일이기 때문이고요. 인공지능에 가장 잘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이트 칼라, 즉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쉬지도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전문직 지식층이 이때까지는 사회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좀 힘을 잃게 되겠죠. 학력 중심의 전문직이 좀 더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이미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직 대체는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의존 변화가 있죠. 최근에 뉴스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대거 구조조정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얘기들을 오늘 조금 해볼 겁니다. 전문직 대체가 향후에 10년간 뚜렷하게 눈에 띌 거고 10년 후에는 인공지능의 대체가 50%, 그 이후에는 80% 이상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계에 대해서 1화입니다. 2013년도니까 벌써 10년 전이죠. 그때 인공지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이런 데 도입이 되면서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골드만삭스에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더 이상 금융 투자 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 기업이다. 즉 현재 우리가 주식 인간들이 하는 그런 사진들은 일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인공지능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을 거고요.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인간이 하던 일의 90%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100% 하지 못하는 건 아직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은 이거 이외에 다른 일도 더 많은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약사에 대한 걸 보면 UCSF 메디컬 센터는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하면서 6년간 단 한 건의 조제 실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이미 미국의 약국은 이미 일부는 인공지능 약사만 있는 곳도 있었고, 미국의 5대 메이저 병원, 대학병원은 조제실에 이미 인간 약사는 없습니다. 중국도 인공지능 약사를 대체하는 것이 시작이 이미 되었고, 환자들한테도 얘기했을 때 사람보다 인공지능 약사를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동화, 원격 약사 행위는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요즘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쉽게 앱에서 법조 자문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판사를 대신한다든지 변호사를 대신하는 건 아니고요. 이들의 업무를 돕는 거죠.
인공지능이 판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아주 판례까지, 옛날 판례까지 다 해서 분석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 수준을 보면 인공지능 판사가 초보 수준이 아주 판결 정확도가 80도까지 된다.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들을 인공지능이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 변호사를 뽑지 않겠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무법인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와 있겠습니다. 단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과 교사에 대한 것도 보면 외국의 사례들입니다. 많은 인공지능들이 도입돼서 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교육이라든지 학습 부진 학습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이 할 법한 일들을 오히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돕고 보조를 하고 다양한 언어 학습을 보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신뢰도가 더 높고 상담을 누구한테 할래 했을 때 의외로 자기 담임한테 말하기 힘든 것들을 인공지능 교사에게 한다든지 맞춤 어떤 컨설팅을 쉽게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여러 직업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 CEO라든지 예측을 하는 거는 더 잘하니까 CEO, 그 다음에 여러 기업에 이미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있고 공무원, 이미 일본에서는 대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래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 분석에 들어가는 작업들은 직업 자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많은 단순 업무들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서도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가 되겠죠. 특히 은행, 많은 일자리가 대체가 될 겁니다. 단순 서류 업무, 그 다음에 단순 예측 업무들은 이미 대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향후 몇 시간에 걸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료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뉴스 검색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데 좀 더 원활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한국 의료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기여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